반갑습니다. 경매 위에 부동산 있고 부동산 위에 경제 있다. 여러분의 코인, 주식, 부동산 지식을 높여드리는 경매의 코주부 톡 이도선 이장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는 뭐죠? 오늘 나눌 주제는 재밌는 주제죠. 네,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 살까? 네. 비트코인 살까? 부동산 살까? 비트코인 살까? 주식은 왜 빠졌어요? 주식을 살까? 아, 네. 네, 네. 오늘 주제입니다. 네. 1억 투자해서 내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을 살까? 비트코인 살까? 라는 주제로 네.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이 없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런 네. 사람은 1억을 모으는 또 가장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있죠. 네. 네. 사실 이게 요즘 이제 뭐 재테크를 하시는 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부동산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부동산을 집을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공급을 는다고 하고 하는데 몇 년 뒤에 사도 되냐, 이런 고민을 네네.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주변에서 많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네. 몇 배 벌었다, 뭐 몇 배 잃었다, 몇십 프로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뭐 고민들이 그렇죠.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부분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네요. 코인의 그 실질적 가입한 거래소에 가입한 숫자가 뭐 6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네, 발표를 한 것 우리나라 같은데. 뭐 주요 거래소들의 아마 가입자 수 합계하면 그 정도 될 것 600만 같아요. 명이면 거의 한 10% 정도. 네. 그리고 뭐 경제 인구로 따졌을 때는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국이 유독 이 네. 암호화폐 시장,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들이 많아요. 어, 우리 민족이 이 변동성이 큰 자산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네. 근데 들은 바가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네. 한국 시장은 되게 몇 퍼센트 정도 비율되죠? 가상자산 시장. 가상자산 이제 보통 이제 1등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거래량을 기준으로 이제 보통 네. 보면 한국 시장이 이제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네. 좀 컸어요. 두 자릿수 이상. 네, 어. 10% 후반대 이렇게 이제 좀 비중을 차지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좀 많은 탄압을 좀 당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상반기 기준으로 뭐 3% 4% 정도의 비트코인 거래량 기준. 세계 전체 네. 그 가상자산 투자하는 사람 그룹 중에 이제 한국은 한 3% 정도. 네. 근데 내외다.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전체 거래수 규모랑 거래소 규모랑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메인 암호화폐 거래량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거래수 규모는 제대로 된 집계가 좀 쉽지는 않은 게 이제 그 허수 거래들이 워낙 많고 해가지고 네. 단순 거래 현재 나오는 거래소의 거래량만으로는 몇 프로를 좀 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비트코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죠, 비중이. 그렇다면 뭐 글로벌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는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좀 작은 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변동성을 큰 것을 좋아하는 어떤 좀 민족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 비트코인 이외의 네, 다른 자산. 대부분의 네. 코인들 얼터너티브에서 이제 다른 대체하는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알트코인의 거래량이 유독 엄청 많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시간 이제 우리나라 1등 거래소인 업비트에 가보면 비트코인 거래량이 10위권이에요. 10위권. 10위권 밖에 밀려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글로벌로 봤을 때는 1등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거래량이 볼륨 가장 많은데. 그죠. 2등 암호화폐인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13위, 4위가 밀려나 있거든요. 그 나머지 1등부터 10등까지를 우리가 뭐 잡코인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알트코인, 약간 좀 규모가 약간 사이즈 작은 이런 네. 코인들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뭐 폭등과 폭락이 쉽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 거래가 많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뭐 최근에는 뭐 2030 MZ 세대가 많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 부동산 시장이 원래 이 4050이 주류였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좀
빠르게 젊은 세대들이 갖고. 근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이나 이 위험 자산, 위험 투자 자산에 네. 별로 이게 선호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또 네. 오히려 이 코인이 지난번 연말이었나요? 연말 연초 이 당시에는 국내의 젊은 세대 이외에 이제 4050 세대까지 또 코인 시장에 또 뛰어드는. 네, 소장님 또 어떻게 코인 투자 시작하셨어요? 저도 뭐 랩장님 얘기 듣고 네 코인을 했는데 네. 지금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 네. 부동산을 살까, 비트코인을 살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감독님은 1억 갖고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저는 마음은 비트코인인데 마음은 비트코인, 그런데 네. 실제 투자는 부동산에. 실제 투자는 부동산. 왜 마음 비트코인인데 실제 어렵네요. 투자는 부동산에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1억을 감독님? 비트코인에 넣어서 네. 단시간에 네. 빨리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부동산. 안정적인. 그냥 촬영하면서 저는 랩장님하고 소장님이 투자하시는 데다 투자하려고. 부장님은 어디에 하시겠습니까? 1억을 갖고 계시면? 저는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투자하기 좋냐,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투자하기 좋냐, 이렇게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부동산 또 우리 지난번에 얘기 나눴죠.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고 맞아요. 이제 가상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때 제가 잠깐 짧게 얘기했지만 4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거든요. 그 10년 사이클과 4년 사이클이 미래에도 그대로 보장된다는 법은 없지만 과거의 패턴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자산을 투자하기가 좀 더 적합하냐 이렇게 좀 그렇죠. 들여다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지금은 아니다. 부동산은 아니다. 지금 부동산 사는 거는 아니다. 네, 의외인데요.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네. 왜냐면 그게 뭐 토지건, 뭐 네. 부동산 종류와 상관없이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네. 전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온 거가 이게 맞는 상황인가에 네. 대한 의문.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류가 4050 세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2030까지 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 네, 그래서 앞으로 1, 2년 사이에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1, 2년 안에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체가 단기간에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세금으로 뺏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가상자산이야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투자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10만 원, 만 원으로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란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어떤 자산 규모 자체, 투자 규모 자체가 틀려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1억이라는 돈을 새롭게 투자할 수 있는 유동성이 좀 좋은 그런 자산에 투자해서 다른 투자 수단을 좀 네. 찾아보겠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추후에 이 아파트 가격이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항상 꾸준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 사이클이 있듯이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저가에 저평가된 곳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집을 팔았잖아요. 그러셨죠. 그 정부의 어떤 방향에 맞게 네. 시장의 공급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네. 조금이나마 제 집을 도움을 줬죠. 네. 네, 매도를 내놨으니까. 그래서 남는 돈은 어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의 큰 결심을 해야 되는 네. 평생 자금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
한 번의 결정이 큰 실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시기에 투자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다. 네. 좀 좋은 조심해야 말씀입니다.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중간에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2030 세대까지 뭔가 네. 투자가 이어지는 것이 뭔가 과열의 징조나 이런 것들로 볼 수 있어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었나요? 듣는 2030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네. 네. 빚을 빚을 많이 땡겨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2030이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고 네. 하면은 27, 30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나이에 직장에 들어가서 네. 이 자산이 과연 제대로 된 자산일까? 그리고 지금 2030이 집을 산다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대출을 많이 끌어당기는 네. 부채가 늘어나는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을 내가 5억을 자산을 뭐 부모님한테 빌리든 네. 뭐 해가지고 땡겨서 만들었어요. 자산을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5억을 대출을 받아요. 5억을. 그러면 이제 10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네. 그럼 5억을 대출 받아서 샀으면 이게 20%가 빠지게 되면 내 돈 5억에서 그 8억이 되니까 2억이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그리고 부동산 같은 레버리지가 그렇죠. 크기 때문에 그 하락하면은 타격이 크죠. 타격이 훨씬 크죠.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 결국에는 은행에서 이 가치를, 이 시세의 가치를 10억으로 매겨서 너한테 50%의 대출을 해줬는데 8억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너 1억을 더 갚아.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당장 1억 또 만들어야 되고, 근데 종잣돈 5억 중에서 2억은 마이너스 돼 있고, 결국에 은행만 좋고, 이런 현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서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하락할 때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자산이다. 이렇게 아니 볼 수가 있는 그러면은 거죠. 소장님 같은 경우는 네. 부동산을 굉장히 그래도 그쪽이 전문가신데 네. 지금 돈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그렇다. 네. 그럼 어디 투자를 하세요? 그 1억 있으시면? 집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네. 필수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은 똑똑한 한 채, 똘똘한 한 채, 네. 똘똘한 한 채.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사는데, 근데 옆집에 그 똘똘이 아줌마는 집값이 올랐대요. 예? 네. 그래서 제 집은 안 올라.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네. 그 어느 입지에 어느 곳에 아파트를 사야 충격이 덜할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입지에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사서 좋은 입지에 사게 되면 아무래도 하락기가 와도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때문에 고민이 많은 네. 지금 정부가 이 방송을 듣는다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입지에 네. 집을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된다. 네. 양질의 집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제가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은 매수 타이밍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좀 네. 표현을 주셨네요. 하지만 네, 공부를 해야죠. 네, 네, 공부를 해야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투자의 엔딩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큰 자산이 들어가니까 엔딩이니까 이 투자 자산 여러 가지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는데 금도 있잖아요. 투자 자산 중에서 이 엔딩인 부동산을 하기 위한 자산을 투자를 잘해서 증가를 시켜 나가는 게 네.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동산 하는데 부동산 하지 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제 말은 공부를 좀 해서 네.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실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2030 세대들이 네. 주로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이 이게 어떤 그 가치,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고 그러던데 네. 어떤 가치가 있나요?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걸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비트코인 이거 어디다 쓰냐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특히 우리나라 네, 맞아요. 분이 많이 가지시는데, 한국은
금융이 굉장히 잘 발달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실제로 써야 할 만큼의 그런 상황이 잘 안 처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와 투기 거의 넘나들면서 계속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디다 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 상황은 우리나라처럼 금융 상황이 좋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좀 덜 인용이 되는데 뭐 최근에 이제 CNBC나 로이터 통신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그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공항은 마비되고 맞아요. 국경은 네. 통제되고 은행은 셧다운되고 네 그래서 은행 앞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돈을 찾으려고 근데 돈이 없어요. 찾아도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산을 아프가니스탄 자산을 아프가니스탄 밖으로 빼내기도 힘들고요. 아프가니스탄 밖에 있는 친인척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친척들 돈을 넣어주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자산이 동결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금융 체제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국가가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금융망을 동결시키는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우리가 하나의 자산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이 가지는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어떤 중간에 어떤 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개입이 없이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보낼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아, 그래서 탈중앙화 네, 돼 그게 이제 있다. 탈중앙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어요. 그런 가치가 있고, 근데 그런 가치를 우리나라 사람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너무 환경이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환경 나라가 아프가니스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오늘 이제 발표를 오늘부터 한 또 특별한 사건이 있는데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국가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이제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법정화폐. 채택하기로 결정을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첫 사용이 되는 날이에요. 9월 7일. 우리 영상을 찍고 있는 이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먹을 수 있고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환의 수단으로도 쓸 수 교환의 있는 수단으로 거예요. 쓴다. 근데 이제 그런 나라는 이전에는 이제 달러를 이제 썼죠. 자국의 이제 법정화폐를 쓰고 있었거든요. 자기네 나라 화폐가 있었는데 2000년도 초반에 경쟁력 잃어가지고 이제 달러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듀얼로 그러니까 양쪽 달러도 쓸 수 있고 비트코인도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엘살바도르가 이런 것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경우에는 다른 남미의 많은 나라까지 확산될 수도 있고 이런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는 가치인데 시장에 이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제 디지털 금의 속성이 있다 비트코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을 어떤 용도로 쓰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그렇죠. 써요. 그래서 네. 과거에는 그 금리가 막 이렇게 낮아지거나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때 금을 이렇게 보유함으로써 가치 저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디지털 금이다. 네, 화폐 가치는 지금 뭐 그 인플레이션 목표가 2%니까 연간 2% 정도는 합법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금을 이렇게 가졌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금보다 좀 저평가된 가치 저장 수단이 없을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주목하게 됐고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돈이 생겼을 때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이터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반감기. 네. 반감기 들어보셨어요? 네. 네. 그 발행되는 양이 4년에 한 줄어드는 번씩 거죠? 절반씩 줄어들어요. 네, 반이. 네. 네. 그게 비트코인 총 2,100만 개가 발행되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네. 그게 현재는 10분에 약 10분이에요. 10분에 6.25 비트코인씩이 발행이 돼요. 6.25 비트가 네. 발행이 된다. 네, 그럼 10분에 1시간은 곱하기 6을 하면 되고요.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하루는 곱하기 24를 하면 되고요. 네. 1년은 곱하기 365를 하면 되네요. 이게 계속 발행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유지되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우리 뭐 채굴자라고 하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기여자들이 있어요. 그 채굴자들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센티브를 줘야 그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4년에 한 번씩 절반 줄어들다 보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어떤 공급이 현상이 줄어들면 발행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공급이 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반감기가 있는데 희한하게 과거에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패턴을 봤더니
그 4년에 한 번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 중간에 항상 반감기 일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그 해가 있던 그 다음 연도 보통 반감기가 있는 해와 해.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년이 하락과 하락. 횡보를 많이 했어요. 횡보. 올랐으니까 다시 좀 하락과 네. 횡보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반감기가 있으면 그 해와 그 다음에 2년 정도는 네. 약간 상승 추세가 있다가 그 다음은 하락. 이런 추세를 반복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역사 대입을 해볼게요. 네. 2013년도 11월 달에 2013년도에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습니다. 네. 반감기는 2012년도에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2017년도 7년도. 기억하시죠? 네. 그때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죠? 네. 지난번 얘기 들었지만 연초에 비트코인 100만 원에서 연말에 2천만 네. 원까지 갔죠. 2016년도에 2016년에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2020년에 2021년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작년부터 해서 굉장히 계속 많이 올랐죠. 올랐죠. 네. 2020년도 작년 2020 5월 달로 년도에 기억하는데요. 네. 5월 달에 반감기가 있어서 원래는 10분에 6.25 곱하기 2는 뭐지? 6.25 곱하기 12.5죠. 네. 12.5. 오케이. 12.5 2021년도, 2020년도 5월에 반감기가 있었죠. 원래는 2020년도 5월 이전에는 10분에 12.5개의 비트코인이 발행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이죠. 6.25개씩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럼 다음 반감기는 2024년이 되겠네요. 다음 반감기 2024년도. 그래서 그러면 3.13125 비트 네, 정도 맞습니다. 절반 가능하겠네요. 줄어드니까 그렇게 되면 또 공급이 절반 줄어들고 수요가 동일하다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상승 효과가 좀 있을 것이고 네. 수요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살바도르와 같은 국가가 더 늘어난다. 네. 그리고 맞아요. 이제 한국의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가 몇 개 더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용자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지금보다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수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시기는 과거의 패턴을 쭉 봤을 때는 2024년도 전후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반감기가 있었고 네. 작년 첫 2년이 주로 상승을 많이 하는 시기니까 네. 작년과 올해가 상승을 많이 하는 시기라고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은 조금 조심해야 될 시기죠. 하락장이 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뭐든지 가격은 복합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이제 반감기 요소는 그렇고 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올해와 작년은 이제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돈이 풀렸잖아요. 네. 돈이 내년과 내후년에 더 많이 풀릴 것인가, 적게 풀릴 적게 것인가. 풀릴 것인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이전 시간에 다뤘던 금리 인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금리 인상부터 해서 돈이 적게 풀린, 네. 테이퍼링으로 적게 풀린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좀 가격이 좀 안정 또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올해까지가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 네. 그나마 조금 그렇죠. 더 안정적인 시기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에 그 제가 그 랩장님한테 반감기 얘기를 듣고 네. 이제 비트코인에 한번 시작해 보겠다라고 음.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랩장님 레포트도 한번 보고 그런 상태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괜찮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네. 뭐 일단은 뭐 국내보다도 미국에서 가장 핫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죠. 네. 그죠? 해서 비트코인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네. 이거 적립식으로 한번 네, 해보자. 네, 그래서 적립식으로 했더니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익이 잘 나왔죠. 네, 수익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죠. 그 적립식의 효과는 수익률도 좋고요. 이제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좋고 두 번째 이유가 사실 더 중요해요. 이제 굉장히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신경 안 썼으니까. 네, 네. 그 특히 가상 자산처럼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이거를 이제 이런 형태 투자를 하지 않고 일반 이제 단기 매매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온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가요. 네. 아침에 눈 뜨면은 이제 업비트
켜고 이제 맞아요. 차트를 보고 그렇죠. 잠을 네. 못 자죠. 맞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제 봤지 않아요? 이제 택시를 탔는데 네, 맞아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두 개. 그 카카오 내비를 하나 켜놓고 네. 아래쪽에 핸드폰 하나 더 있었어요. 맞아요. 업비트 창을 켜고 맞아요.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모습들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보면서 비트 창을 보면서 이 가격을 보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적립식 투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효과가 좀 검증이 좀 되긴 했어요.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값들도 제가 실제 투자한 값, 네, 네. 뭐 이더리움이라는 가상자산은 내가 작년 2월 달부터 이제 매주 구매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한 900% 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어마어마하네. 같은 경우도 재작년 한 12월 정도부터 이제 매주 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수익률이 이제 한 몇 배, 한 4, 500% 정도 됩니다. 4, 500%. 네. 이게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 투자 방법으로 해봤는데요. 쉽지 않아요. 쉽지 그리고 않죠. 이제 네. 그 단기 매매를 했을 때는 결국은 많이 잃어요. 그리고 심리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발견한 방법이 적립식 투자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수익도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과거 데이터를 다 해봤어요. 과거.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거는 거의 2년 정도잖아요. 과거 이제 13년도부터. 네. 13년도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한 경우가 언제일까요? 13년도. 네. 그 언제였죠? 가장 비쌌을 때 산 사람이 이제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아무래도 거죠? 고점에 사면 그 다 고점에 물리는 이제 거죠. 물리는 네. 거죠. 2013년도 11월 네, 네. 기억합니다. 1,000불. 네. 그때부터 이제 그때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적립식 투자를 했다고 쳐요. 네. 언제 동안? 한 사이클 돌 동안. 제가 아까 사이클 얘기 드렸죠? 그렇죠. 2017년도까지. 몇 배의 수익이 났을까요? 정확히 39배. 39배. 적립식으로. 네. 자, 그럼 2017년도 투자자가 가장 안 좋은 타이밍에 투자를 했다. 언제예요? 2017년 말? 네, 네. 12월 네. 또는 2018년도 1월 그렇죠. 한국 가격으로 2,500만 원 또는 2,000만 원 맞아요. 할 때 네. 상투 잡았을 때 네. 우리 표현으로 가장 바보죠. 아 죄송합니다. 네. 뭐 대부분에 또 그렇게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때부터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적립 투자를 한 거예요. 언제까지? 한 사이클 돌 동안 지금까지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런가요? 네, 10배. 10배. 아니 어떤 자산이 이렇게 좀 심리 안절치하면서 그러니까요. 하면서 이 정도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1억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 추천을 하는 방법은 현재가 아까 그 사이클 내에 있다 상승 주기. 상승 주기. 그래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시로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50%, 70% 정도는 다음 사이클까지 고려를 해서 적립식으로 구매하는 적립식으로.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그 투자의 원칙하고도 맞네요. 아, 네. 장기 투자, 네. 분산 투자, 그렇죠. 뭐 가치 투자, 뭐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거랑 마찬가지인 것 네. 같고. 올해 특히 지금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막 다시 이렇게 들끓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기간에 어떤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큰 수익을 벌려고 시도를 하는 순간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그 사이클 있죠? 네. 3년 생각하고 투자하시면 돼요. 네. 3년 생각하고 만약 이렇게 해서 뭐 단기적으로 내가 안 됐다 3년 생각하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 생각하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되 그 아무런 자산에 적립식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좋은 자산. 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을 자산, 결국은 우상향할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이제 작은 알트코인보다는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죠. 뭐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제가 이제 랩장님 통해서 판단을 하고 결심을 한 이유가 그런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도 있었고 그런 걸 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립식으로 할 경우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어찌됐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 반감기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거 이 혁신 아닙니까 혁신? 그쵸. 우리가 이 뭐 파괴적 혁신을 주는 기술에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죠. 혁신이 항상 이 문제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지. 사람한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거거든요. 네. 새로우니까 이 새로움에 대해서는 항상 기득권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세력들이 일단 반대부터 딱 막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네. 이미 시장은 그거를 수용하고 있고, 그러면 더 많이 이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뭐 IT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IT가 지금의 이런 혁신을 일으키고 이렇게 될 때까지는 몇십 년이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인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이 초기 시장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해서 어떤 위험하게 그냥 단기에 고수익을 누리는 네. 그런 투기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계속 공부해 나가고, 비트코인이든 블록체인이든 같이 공부해 나가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투자에 대한 더 확신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렇게 어떤 시드 금액을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변동성이 큰 자산에 너무 큰 금액을 또 그렇죠. 투자하기는 네, 좀 맞아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드 금액을 모으는 용도로 이제 이런 자산을 모은 다음에 결국은 또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적정 시기를 좀 봤다가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어떤 투자에 좋은 또 사이클 같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에 투자를 좀 들어가도 될 만한 타이밍을 좀 언제 정도로 좀 보세요? 저는 네. 그 시장이 지금 공급되는 시점, 그 다음에 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은 시장이 뭐 누구나 뭐 많은 사람들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더 1, 2년 사이에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네. 이제 시장의 공급량이 풀리면, 근데 뭐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 감독님하고 아까 저기 전망을 보면서 헬로우시티 네. 얘기 있잖아요. 뭐 헬로우시티가 있고 위례신도시가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헬로우시티랑 위례신도시가 이제 거의 동시에 분양을 해서, 네. 근데 입지는 당연히 잠실에 있는 헬로우시티가 더 입지가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위례신도시가 이 여파가 있던 거예요. 그렇죠. 위례신도시 대규모 공급이 일어나니까 위례신도시는 이렇게 초기에 이 헬로우시티 영향으로 미분양도 나왔었고 좀 가격이 많이 불안했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이제 다 좋아졌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대거 입지 좋은 곳에 공급이 풀리게 되면 결국에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에는 영향을 받는다. 그게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하고도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코인 얘기했을 때도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네.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네. 그럼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런 거시 경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공급량. 비트코인도 공급 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공급량이 맞춰졌을 때 항상 하락 시장이 온다. 수요 공급이 너무나 네. 좀 제가 이런 가격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예민하고 조심스럽겠어요. 신의 영역이죠. 네, 작년에 이제 워낙 세금을 많이 때려서 세금 영향 때문이라도 이제 부동산 네.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셨던 이제 전문가님들이 올해 굉장히 맞아요. 네, 네. 댓글에서 네. 이제 힘들어하신다라고 이제 전해 들은 바가 네. 있거든요. 네. 네. 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인데 뭐 투자의 그런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게 만약 오면은 또 맞습니다. 대비가 안 되는 거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급이라든가 수요, 그 다음에 시장 전체적인 거시지표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하고 해야 된다. 그 나의 소중한 그 큰 금액, 맞죠. 평생 한 번 인생에 있을 돈을 무분별하게 그냥 네.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기식 투자는 금지해야 된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부동산과 이제 가상자산의 어떤 투자 사이클이나 이런 관점들을 참고하셔서 네. 본인에 가장 잘 맞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위험 자산이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죠? 그리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네. 잘 찾아서 하면 되고, 결국엔 투자는 본인 책임 하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결정적인 그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도 하시겠지만
결정을 하실 때 이러한 요소들 지금 말씀드린 제이와 같이 말씀드린 이런 거시경제 지표를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동산의 타이밍, 주식의 타이밍, 코인의 타이밍 이런 타이밍을 보고 적시적절하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근데 요즘 유튜브는 인기가 있으려면 이거 네. 찍어줘야 되던데요. 이게 그 쪽집게 네, 공부하라 그러면은 네. 잘 안 보고 네. 뭐 틀리든 맞든 일단 딱 찍어줘야지. 그래서 투자도 해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은 저는 이제 결심을 하면 바로 해요. 바로 해서 수익을 보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투기꾼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해서 어떤 내가 소중하게 번 돈을 잘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돈이 또 나를 위해서 또 일을 해주잖아요. 네. 이거 뭐 기업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하나의 뭐 국가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투자해서 하듯이 똑같습니다. 뭐 주식을 해서 돈을 벌든 코인을 해서 더 수익을 내든 부동산을 해서 수익을 내든 결심은 본인이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반 네네. 분들한테도 저희 코즈부톡이 앞으로 이런 지식을 또 잘 전달해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주제가 1억 투자 부동산 투자. 살까 비트코인 살까 네. 비트코인이었나요?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 더 자세하고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경매 위에 부동산 있고 부동산 위에 경제 있다. 경매의 코즈부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